미국 연방정부 부채 37.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경 원. 숫자만 들으면 멍해지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고 현재 새로운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99%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약 37.2조 달러, 여기서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면 연간 이자 비용이 3,700억 달러가 추가로 나갑니다. 미국 국방비가 연 8,500억 달러 수준이니까 금리 1%포인트만 올라도 국방비의 절반에 맞먹는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셈이에요. 이자는 도로를 깔아주지도, 공장을 세워주지도, 교육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빌린 값의 가격일 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부채가 늘어났을까요?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정부가 버는 돈, 세수보다 쓰는 돈,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죠.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웠다. 끝입니다. 이 구조가 여러 해 누적되면 덜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일반 개인도 똑같죠. 카드값이 월급보다 크면 결국 한도증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자는 복리로 쌓여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재융자해야 할 게 9조 달러, 여기에 추가 차입 2조 달러, 총 11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시장에 소화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장이 4%대 금리의 이 물량을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만약 수요가 모자라면 4.25%, 4.5%, 5%, 6% 이렇게 제시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리는 결국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을 끌어올리고 그 이자는 다시 적자를 키웁니다. 적자가 커지면 더 많은 국채 발행, 더 높은 금리, 더 큰 이자, 더 큰 적자, 흔히 부채와 이자의 악순환이라고 부르는 고리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플랜 A가 등장합니다. 논리는 간단했어요. 우리 많이 쓰니까 빚이 줄어든 적이 없다. 그럼 적게 쓰자. 즉, 지출을 삭감해서 부채를 감축하자. 말은 정확합니다. 경제학 교과서도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런데 현실 정치와 거시경제에서는 두 가지 벽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정치의 벽과 GDP의 벽. 먼저 이 GDP의 벽부터. GDP 공식에서 G는 Government Spending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연방정부 지출 비중이 작지 않다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정부 지출을 한 번에 크게 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답은 단기적으로 GDP가 급락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세수도 감소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악화시킵니다. 즉 이론으로는 맞아도 속도와 강도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부채 비율이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칼을 너무 깊게 대면 상처가 너무 커져버리는 거죠. 다음은 정치의 벽. 지출을 줄이는 건 누군가의 밥그릇을 줄이는 일이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밥그릇을 뺏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구조조정은 언제나 정치적 저항에 부딪힙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시간을 끌거나 규모를 쪼개거나 상징적 절감에 그치기 쉽죠.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는 도지라는 프로젝트를 세팅했고 그 선봉을 일론 머스크에게 맡겼습니다. 목표는 파격적이었죠. 연간 2조 달러 지출 삭감, 전체 지출 약 7조 달러에서 2조 달러를 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계획대로 잘 안 됐습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 가면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 절감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연평균으로 나눠보면 고작 250억 달러, 게다가 그 25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은 가정지, 예컨대 장기 임대 제역상으로 이만큼 아낄 수 있을 것 같은 추정 절감액이 섞여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추정 오류나 과장 논란도 존재합니다. 더 간단한 검증 방법이 있어요. 재정적자 추이를 한번 보죠.
진짜로 지출을 크게 줄였으면 적자선이 꺾여야 한다. 근데 2025년 누적 적자는 정녕 같은 시점보다 악화됐습니다. 1조 달러 삭감? 2조 달러 삭감?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잉 지출이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죠. 요약하면 계획 A는 원칙적으로는 옳지만 경제와 정치의 벽을 짧은 시간 내에 전부 다 넘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플랜 B로 넘어갑니다. 핵심 질문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11조 달러에 달하는 국채 물량을 낮은 금리로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만약 수요가 약하면 정부는 결국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고 그러면 이자 비용이 폭증합니다. 여기서 두 갈래의 전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단기물 금리를 수요 확대로 눌러서 이자 부담의 상단을 낮추는 장치. 다른 하나는 장기물을 소화시키기 위한 신뢰담보 설계입니다. 단기물은 속도전이고 장기물은 신뢰전이에요. 단기물은 정책과 제도 설계로 빠르게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반면 장기물은 투자자의 머릿속 30년짜리 시나리오를 바꿔야 하니까 안정성과 신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지금부터 다룰 플랜 B의 디테일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 B 첫 번째 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부채이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비트코인, USDT, USDC 같은 코인이 튀어나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정말 쉽게 사례와 숫자를 들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2025년 7월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이 법은 이름만 들으면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으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100% 달러 현금 혹은 단기 국채를 담보해야 된다. 이 말은 발행사가 우리는 100억 달러치 스테이블 코인을 찍었어요 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만큼의 달러 현금이나 단기 국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조항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커지도록 강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국채 수요예요. 1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국채를 팔아야 하는데 그걸 누가 사줄까가 문제죠. 근데 암호화폐라는 신흥시장이 커질수록 자동으로 단기물에 단기 국채를 담보로 사야 하니까 정부는 숨통이 좀 트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단순한 법조항으로만 들으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투자자 시나리오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거래소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10만 달러어치 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 정도가 올라서 12만 달러가 되었어요. 기분 좋죠? 그런데 지금 다시 비트코인을 사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현금으로 인출해서 은행에 넣자니 또 세금 문제, 은행 수수료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트코인을 팔고 그 12만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둡니다. 계좌에 그대로 12만 달러 가치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시 살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발행사 입장에서는 12만 달러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니까 법에 따라 그만큼 현금이나 단기 국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잔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행사는 더 많은 단기 국채를 사야 하는 구조입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정부가 굳이 애써 설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단기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4조 달러, 그중 절반 이상이 이제 비트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 전체는 약 2,8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의견이 갈려요. 부정적인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2,800억 달러? 미국이 앞으로 발행해야 될 국채 물량이 11조 달러야. 바다에 던진 조약돌 하나 수준이지 아무 의미 없다.
반대로 긍정적인 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당장의 규모보다 중요한 건 성장률이다. 최근 몇 년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거의 폭발적으로 늘었다. 만약 시장이 2배, 3배 커진다면 그 담보로 묶이는 단기 국채도 어마어마해질 거다. 법으로 강제했으니 결국 이건 자동 수요 발생 장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시에 연준을 강하게 압박해요. 실제로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한 말을 보면 금리를 3%포인트 내려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약 4.5%입니다. 만약 연준이 진짜로 3%포인트 내리면 1.5%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차입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금리를 그렇게 급하게 내리면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 투자자들이 국채를 외면하고 오히려 금리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카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어요. 즉 트럼프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국채 수요와 연결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날수록 단기 국채를 강제로 사게 만든다. 동시에 연준을 압박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정부 차입 비용을 줄인다. 이 조합으로 적어도 단기 국채 금리는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기까지는 단기물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단기물만 발행하는 게 아니죠. 30년 만기 장기 국채도 꾸준히 발행합니다. 문제는 이 장기물 수요예요. 단기물은 지니어스 법안이나 금리 정책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장기물은 훨씬 복잡합니다. 물론 연준이 직접 장기물을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시그널이 전달될까요? 미국이 진짜로 돈이 부족하긴 부족한가 보네. 이건 세계 투자자들에게 달러 신뢰 악화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미 진행 중인 탈달러화 흐름은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연준은 장기물에 직접 개입하는 걸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둡니다. 절대 쉽게 쓰지 않는 카드예요. 그렇다면 남는 건 뭘까요? 트럼프 경제팀이 꺼내든 답은 바로 금입니다. 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두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금 담보 국채 발행, 다른 하나는 금 보유 재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카드가 왜 결국 임시 철방에만 불과한지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금담보국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근본이제 복귀처럼 달러 전체를 금으로 다시 묶는 게 아니라 특정 국제 상품에만 금 상환 옵션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정부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린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4,000달러를 정부에게 빌려주고 그런데 이 국채는 매년 이자를 주지 않아요. 대신 약속은 간단해요. 30년 뒤 만기 때 정부가 여러분에게 금 1온스를 실물로 갚는다. 이게 바로 제로 쿠폰 금 담보국채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단기 부담은 줄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대신 금으로 갚아준다는 게 매력이 생기죠. 특히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투자자라면 솔깃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트럼프 1기 경제자문이었던 주디 쉘턴에게서 나왔어요. 주디 쉘턴은 연준 이사로 지명되기도 했지만 2020년 상원 인준에서 47대 50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녀가 금 옹호론자였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금을 싫어합니다. 왜냐? 금은 찍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연준의 힘은 항상 돈을 찍어내는 데서 나오는데 금은 통화정책의 자유도를 제한해버리니까요. 물론 이 구상에도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 문제. 미국 정부가 진짜 금으로 갚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유금의 투명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트녹스 감사조차 수십 년째 논란이 될 정도로 미국의 금 보유고는 믿음에 기댄 영역이 많습니다. 두 번째, 보유량의 한계. 미국이 보유한 금은 약 2억 6,100만 온스입니다. 만약 금 담보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그 금 보유고가 충분할까? 상환구조는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질서 영향. 금 담보국채는 사실상 달러 대신 금을 인정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국제통화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봐라,
미국도 결국 금으로 돌아가잖아. 이렇게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정리하면 금담보국채는 장기물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명성, 보유량, 국제정치 리스크라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숫자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보유금 재평가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유한 금은 약 2억 6,100만 트로이온스입니다. 장부상 가치는 온스당 42.2달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시장 가격은 지금 온스당 3,700달러 이상입니다.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만약 정부가 이 금을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평가 차익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연준이 그 차익만큼 달러를 새로 찍어서 재무부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짜 돈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도 미국 정부는 금 재평가를 통해 재정 여유를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계산이 그래서 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금을 온스당 15,000달러로 재평가한다면 미국 정부는 약 4조 달러를 새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 4조 달러는 단순히 장부상의 돈이 아니라 실제 연준이 찍어서 재무부로 이전해야 하는 자금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4조 달러만큼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고 일부는 국가 부채 상환에 쓰이면서 공약을 지켰다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에도 리스크는 있어요. 첫 번째로 시장 충격. 금값이 단숨에 폭등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금시장과 외환시장에 큰 파동을 줍니다. 두 번째로 달러 신뢰. 달러가 결국 금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제사회는 달러 패권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위험. 4조 달러라는 유동성이 새로 풀리면 물가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자금 확보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타이밍이 눈에 띄지 않으세요? 바로 2026년 7월 4일 미국 건국 250주년이에요. 이런 상징적인 해에는 대통령들이 빅 이벤트를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위용을 과시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내년에 금 관련 대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트럼프가 정말 별의별 카드를 다 준비하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담보 단기 국채, 금 담보 국채, 금 재평가, 확실히 다 신선하고 파격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임시 처방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문제의 뿌리는 너무 단순해요.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 이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카드도 결국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단기 국채 수요를 늘린다? 시장 규모가 커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금 담보 국채를 발행한다?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망설일 거예요. 금 재평가로 4조 달러를 얻는다? 당장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지출 구조가 안 바뀐다면 다시 부채는 또 쌓이는 거죠. 마치 신용카드 빚에 쫓기는 사람이 친구한테 돈 빌려서 이번 달만 메우자,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 부동산 평가액을 높여서 담보대출을 땡기자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은 소득보다 지출이 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어젠다가 바로 제조업 리쇼어링입니다. 미국 내 공장을 다시 세우고 인프라를 강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근데 이건 전부 금융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여오고 인프라를 깔려면 자금 조달이 필수인데 금리가 높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춰야 하고 그게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정리하면 트럼프의 첫 계획은 지출 삭감이었지만 실패했고 새 계획은 스테이블 코인과 금을 활용해서 국채 수요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부채 수준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아직도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고 이 부채 위기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카드도 결국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드리겠습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